의학의 신이라고 모였는데 네. 오늘 모여보니까 여자 3명이 모여서 좋은데요? 분위기가 나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쵸? 아니 근데 의학의 신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코너가 그쵸? 중간중간 네.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모니터링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쵸. 다들 아마 네. 우리가 제일 안 했을걸? 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니까 전혀 저희가 예.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근데 어쨌든 여자 3명이 이렇게 모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주제도 걸스 토크에 딱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쵸. 그렇죠. 여성들하고 너무나 밀접하고 네. 여러분께서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또 관련 또 네.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의 유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네. 합니다. 네. 여자분들만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다 보니까 이제 걸스 토크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좀 여자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잘 모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방입니다. 유방. 네. 근데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원장님을 전에도 한번 녹화 네, 때 네, 뵀었잖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요? 너무 예쁘시고 키도 크시고 그런데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저도 어릴 때 의사가 꿈이긴 했거든요. 진짜요? 성적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어떻게 의사를 꿈꾸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언니처럼 아나운서 되는 게 오. 소원이었고 네. 이제 꿈이었고 그래서 장래희망 아나운서 매일매일 썼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꿈이 좀 바뀌었고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네. 소설 동의보감 책을 보고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오. 그때 제가 대학교 갈 때 한의대가 진짜 높았어요. 오. 학교도 몇 군데가 없고 그래서 네. 수능 점수가 모자라요. 다들 지금 성적 때문에 그런데 저는 네. 이제 의사가 되어서 제가 참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의사라는 직업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잖아요. 엄청난 도움을 주죠. 그게 또 사회적으로도 네. 또 좋은 일이 되고 그래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되게 파생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 네. 이거가 굉장히 의사라는 직업의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멋있어요. 선택한 것 같고요. 저는 예은 씨가 네.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셨나 하는 게 궁금했다면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왜 영상의학과를 전공을 하셨을까 저는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요. 저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본과 때 수업을 듣는데 그 흉부 엑스레이 강의해 주시는 여자 교수님,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네. 강의를 2시간을 듣는데 뭔가 바로 판독을 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스마트한 강의, 떡 부러지는 강의를 듣고 그 교수님한테 좀 빠져가지고 네. 나도 영상의학과를 해야 된다. 오. 영상의학과를 가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좋아하면 그 수학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네. 되게 순진한 마음으로 영상의학과를 선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그 교수님처럼 다 똑똑한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를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을 약간 롤모델로 삼으셨던 네, 거예요? 지금도 제가 되게 존경하고 네. 좋아하는 교수님이고 만납니다. 우와, 지금까지 인연 이어지시는구나. 네, 지금도 만나고 교수님께서 늘 밥도 사주시고 네. 네,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의학과에 금사빠로 빠지시고 지금 이제 또 직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 자라나고 있는 후배들에게 영상의학과를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적극 솔직하게. 추천, 적극 추천입니다. 저는 그래요? 영상의학과 의사로 살면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요? 예, 늘 멋있다. 나랑 잘 맞는 정말 좋은 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영상의학 파트에도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후배들은 이제 앉아서 이미지를 판독하는 맞아요. 그런 분야를 그렇겠다. 하면 되고, 약간 나는 활동적이다,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저처럼 유방 파트라던가 중재적 시술이라고 해서 진짜 치료를 할 수 있는 네네. 이제 영상의학과의 분야도 있습니다. 네. 그쪽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영상의학과의 좋은 점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이미지를 얻어서 이 사람의 응급질환을 맞네요. 진단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암 같은 걸 또 진단해서 그 사람의 이제 생명에 네. 뭐 적극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상의학과를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특히나 유방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체형도 그렇지만 몸매 아니면 또 아이들에게 또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적인 면도 있고 일단은 목욕탕을 가보면은 모양이 너무나 달라요. 맞아요. 다 다르죠. 네. 유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우리가 간이나 폐 이런 이제 기관을 이제 신체 부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유방은 되게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죠. 기능적인 측면, 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세식 활동에 관여를 하잖아요. 성감대 기능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 반면 사회적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네. 있죠. 이렇게 언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자신감의 뭐 아니면 여성성의 아이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유방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방 안에는 유선 조직이라고 하는 젖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있고요. 네. 그 젖을 만들어내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 조직 안에 젖을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동글동글한 기본 단위들이 들어있고 그거를 소엽이라고 불러요. 네. 소엽과 연결된 관이 있고 그거를 유관이라고 부르고 이 유관들이 이제 유두로 모여서 네. 그래서 소엽에서 젖을 만들면 유관을 통해서 젖이 흘러나오고 그게 유두를 통해서 아기에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모유를 만들고 그게 잘 흘러가서 아기에게 영양을 줘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네. 잘 기르고 또 모유에는 면역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엄마의 중요한 면역 성분들이 아기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이렇게 뭔가 종족의 유지와 자손의 번영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 네. 유방 이러면 뭔가 여성성의 상징이고 그렇죠. 또 약간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런 이슈가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유방암에 걸렸을 때 전절제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유방을 날리는 네. 거죠. 그런 수술을 했다면 요새는 그런 여성들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돼서 유방을 좀 보존을 하고 또 재건을 하는 그런 수술로 이제 계속 이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것들도 지지를 해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방은 되게 다양한 다른 장기들과는 다른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젖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가슴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그럼 나오는 젖의 양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유방의 크기가 큰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선 조직이 많아서 클 수도 있고 지방 조직이 많아서 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크기와 모유의 양은 그렇게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작아도 모유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가슴이 커도 네. 아 젖이 안 나와서 수유를 못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유방의 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남녀 사이에 시선 차이도 좀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있죠. 보셨을 때 이제 큰 네. 가슴 아니 사실 저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무슨 얘기? 아니 그 여자들은 가슴 크면 이렇게 달리거나 할 때도 이제 힘들다, 뭐 땀이 찬다, 좀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못 느껴봤지만 근데 남성분들은 이렇게 큰 가슴을 또 또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 그런가요? 걸까요? 저희 앞엔 다 남자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 지금 다 카메라 벌스만 있어서 왜 그런 걸까요, 원장님?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반응을 모르겠네. 압도적인 동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네. 정말 어떤 사람은 작아서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커서 네. 목이랑 허리 통증이 되게 맞아요. 심하신 거죠. 네. 너무 크신 분들은 또 이제 이게 안 커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유방이 크게 되면 좀 접히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네. 피부가 계속 접혀서 거기에 염증이 일어나고 이제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유방 주위 피부가 약간 검게 변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 사실 고민이에요. 그래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축소 수술을 원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확대 수술을 원하고 네. 이 개인의 선호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수술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검사를 할 때 네. 특히나 우리 왜 가면은 초음파 말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눌러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아프잖아요. 유방 촬영. 그럼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터질까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유방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수술한 지 2년까지는. 네. 보형물이 자리를 잡고 또 약간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형물도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주변 조직 이제 생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좀 말랑해지니까 초반 2년 정도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서 저도 검사를 하지 않고요. 2년이 지났을 때는 유방 촬영이라는 검사도 가능하고 초음파는 물론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처럼 진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형물이 되게 커서 유선 조직을 누르게 되면 혹과 만약에 혹이 있어서 뭐 약간 암이 의심된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형물과 혹과의 거리가 2mm, 3mm 이상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뾰족한 바늘에 찔리게 되면 터지는 위험이 거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벌벌 떨면서 합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검사는 가능하고요. 조직 검사, 뭐 수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검사할 때 그게 거의 쥐어짜는 듯한 압력으로 맞아요. 압력기로 거의 누르는 듯한 고통인데 네. 그게 그 보형물을 견딘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유방 촬영을 할 때 보형물을 밀어내고 가슴 조직만 당겨서 찍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야, 네. 신기하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조금 잘 트레이닝이 된 방사선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으로 보형물을 잘 당겨서 이렇게 잘 찍죠. 그런데 저 항상 그 찍을 때 궁금했어요. 좀 안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파야만 되나요, 그거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유방 촬영 기기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질문들과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사진을 찍을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보편화된 검사에서는 이제 아직 좀 통증이 있어야 사진이 잘 찍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진료를 보면서 제대로 찍지 못한 사진 때문에 놓치는 암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라서 사진을 사실은 좀 아프시더라도 좀 조금만 참고 제대로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여쭤서 죄송한데 엑스레이 찍으면 그냥 안 나와요? 그걸 굳이 이렇게 막 눌러서 찍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흉부 사진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조직마다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방사선의 양과 아. 잘 보이는 범위들이 달라요. 네. 근데 유선 조직, 특히 저희가 이제 유방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미세석회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려고 찍거든요. 네. 미세석회는 주로 연기암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유방암인 거죠. 그거를 발견하려면 엑스레이밖에 방법이 아직은 없고요. 국내에 몇 대 없기는 하지만 유방에 CT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T는 이제 누르지 않고 네. 이제 언니가 원하시는 아프지 않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국내에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대 있을 건데요. 비싸겠네요. 예. 비싸군요. 문제는 비싸. 그게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상용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면 이제 언젠가는 네. 유방 CT로 아프지 않은 촬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눌러서 보는 거랑 CT랑 어쨌든 진단 결과는 100% 정확한 거라고 이게 볼 국내 수 몇 대 없다 보니 아직 연구가 잘 되지 않아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기는 하는데 언젠가는 저희 살아있을 동안은 네. 할 수 있겠죠?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지 네. 않을까요? 근데 뭐 모양이나 이런 검사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유방 모양이 제가 네. 아까 뭐 유방이 생긴 모양도 다르지만은 크기도 사실 맞아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한국인들 아니 이제 뭐 전 세계인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7, 8명이 네. 어느 쪽이 클까요? 오른쪽! 네, 오른쪽 많이 쓰니까 아니에요? 왼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요? 10명 중에 왼쪽. 7, 8명의 유방이 왼쪽이 더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가설들이 좀 있죠. 왜 이럴까? 왜 그래요? 물론 유방 조직이 이제 발달을 할 때 사춘기 때 호르몬 때문에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양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유방에 짝짝이가 생기는 건데 대충은 왼쪽에 심장이 있어서 심장을 공급하는 혈류량이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왼쪽 근육이 조금 더 발달을 하고 유방도 혈류를 많이 받다 보니 네네네. 왼쪽이 좀 더 커진다. 이런 가설도 있고요. 또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거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바뀌는 결과들도 있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네. 아기를 오른손으로 안는 게 편한 거예요. 네. 수유를 할 때 왼쪽으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저도 그랬던 것 그쵸. 같아요. 예, 네. 저도 생각해보면 오. 그렇거든요. 왼쪽 가슴으로 수유를 하게 되면 왼쪽 유방이 좀 더 비대해지고 오. 모유를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왼쪽 유방이 많이 커진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짝짝인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은님도 네. 눈이 짝짝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 사진 찍으니까 너무 짝짝이더라고요. 언니도 저도 그러시고. 비대칭. 그쵸?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얼굴이 왼쪽 오른쪽 다르고 눈 크기가 다른 것처럼 유방의 그런 비대칭은 이제 정상이고요. 거기에 크게 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원래 비슷한 크기였는데 갑자기 한쪽이 커졌다. 눈에 띄게. 네, 뭐 만져지는 게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유방 안에 혹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견이 갑자기 생기면 꼭 네. 병원에 방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비대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가 얼굴도 왜 주름이 지고 얼굴이 변하듯이 가슴도 평생 살면서 이제 모양이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원장님? 그렇죠. 유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서는 남자 여자가 똑같잖아요. 그냥 유두만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고 평평한 상태로 살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유선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는 시기에 다른 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연관이 되어서 젖을 만들고 그러면서 유방 조직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네. 그러고 이제 수유가 끝나게 되면 원래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조직의 탄성이 떨어지고 이제 약간 말랑말랑한 가슴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성 호르몬 양이 급감하면서 유선 조직을 유지해주던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서 이제 저희가 할머니 가슴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랑하고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방으로 변하죠. 그래서 여성의 일생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계속 호르몬의 영향과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요인들로 여성의 유방은 일생 동안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네. 또 속설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유방에 좀 크게 키우려면은 유제품을 꼭 먹어라. 저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궁금해요.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요거트 먹으면 가슴 커진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특정 제품 땡땡 요거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도시락 세대라서 도시락 먹고 나서 늘 이제 그렇죠. 먹던 네.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맞아요. 가슴을 크게 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유제품이 가슴을 커지게 한다 이런 얘기가? 그거 이제 루머인 거죠. 어머나. 우리 회사에서. 아. 네, 그래서 가슴을 크게 하는 사실은 이렇게 식품 뭐 석류에서 추출한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가슴을 커지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 대규모 연구 이런 건 또 없고 네. 밝혀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유방 건강에 조금 도움을 주는 식품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 그렇죠. 네. 유방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은 대부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건강할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조금 유방 쪽으로만 약간 이제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약간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과일 종류들, 그래서 네. 뭐 석류, 석류. 백수. 그 다음에 식물성 에스트로겐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콩이 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방의 건강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네. 식품들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방의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형뿐이다. 그럼 저 이거 궁금해요.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크기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있던데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는 이제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어서 네. 이제 유방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방의 혈류순환이 좋아지면 이파선으로도 이제 뭔가 독소 배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해지고 네. 그렇지만 네 건강에 도움을 준다. 크기를 크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다. 그건요. 네. 계속해서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나오죠? 크림. 크림 바르면. 맞아, 뭐 바르면 효과 언니 있대요. 되게 많이 낚이시네. 나 이거 그거 너무 많이 인플루언서들 보면서 맞아요.
어떨 때는 가끔 또 특가가 뜨거든.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몇 또- 플러스 몇 하면 이거 사야 되나? 아니 심지어 어. 후기에 한 2,000명이 아니, 왔다고 막 글을 쓰던데. A컵이 C컵 된대. 된대요. 된대. 이거 진짜래요. 원장님 이거 아니에요? 노코멘트 하고 싶네요. 이게 전부 이제 그런 크림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 크림입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르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유선 조직을 좀 증대시키는 게 맞으니까 이걸 바르면 좋아지지 않을까?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인 효과는 좀 미흡하고요. 네. 피부로 흡수되는 거가 유선 조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죠. 네. 저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네. 이게 100%다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두유나 뭐 석류, 백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유방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음식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네. 많이 먹는 것도 너무 먹지 않는 것도 좋지 않고. 커지는 것까진 바라지 말고 그냥 네. 피부는 좋아지겠지 뭐 네. 크림을 발랐으니까 그러니까 감촉이 좋아지고 내 몸이 그냥 건강해진다. 그냥 거기에 그리고 플라시보가 좀 있지 않을까요? 플라시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큰 가슴이 마냥 좋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슴이 클수록 유방암에 더 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때요, 원장님? 네, 유선 조직이 많아서 클 수도 있고 지방 조직이 많아서 클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유선 조직이 많은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아픈 그 사진 유방 촬영을 찍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치밀 유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유선 조직은 젖 만들어내는 조직이고 젖 만들어내는 조직이 많다 보면 유선 조직 안에 병이 생기거든요. 혹이든 석회든 다 유선 조직 안에 생기니까 이 조직의 양이 많으면 혹이 생기든 뭐 미세석회가 생길 자리가 넓은 거죠. 그래서 유방암 위험도가 유선 조직이 많을 때는 높은 게 맞고요. 네. 유방이 큰 게 이제 유선 조직이 많아서 큰 경우는 유방암 위험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보통 유방이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방이 많아서 이제 가슴이 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슴 크기와 이제 유방암 위험과는 상관이 없죠. 사람마다 다른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치밀 유방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치밀 유방은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기를 검사 주기를 조금 오. 더 자주 해야 되나요? 치밀 유방이 사실은 이제 병명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타고나는 거거든요. 유선 조직의 양은 아기 때부터 정해져 있고 사춘기 발달에 의해서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유선 조직의 양이 많게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타고납니다. 같은 20대라도 어떤 사람은 유선 조직의 양이 네. 많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타고나는 거고 정상 소견입니다. 치밀 유방이 내가 병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치밀 유방일 때 유방암 위험이 조금 높으니까 나는 유방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고 검진을 좀 잘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검진을 할 때 치밀 유방이신 분들은 혹이 있는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유선 조직이 많다 보니 만져서 알기도 어렵고 엑스레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는 검사를 통해서 혹을 발견해야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할 때 초음파를 꼭꼭 끼워서 하셔야 되고 네. 치밀 유방이라고 검진을 좀 더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암의 환자군이 높은 나이대에는 조금 자주 하시는 거고요. 그게 좀 낮은 나이대에는 조금 드문드문 하시면 되세요. 그 나이대가 몇 세부터예요? 40대부터 60대까지는 유방암 환자의 우리나라에서 한 80% 환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60대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30대나 뭐 7, 80대 정도는 조금 더 느슨하게 그래서 네. 한 3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이대를 봤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좀 검사를 해야 될 시기? 네. 몇 살 정도에는 유방 이제 검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40세부터는 유방 촬영을 이제 나라에서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네. 그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 또는 20대부터 뭔가 혹이 있어서 나는 만져지는 게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일찍 검진을 하는데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30대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전부터 뭔가 문제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문제가 발견된 그 순간부터 검진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의 여자들은 30대부터
40세부터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자기의 유방의 자가 검진 이런 네.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면서 네.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다. 네. 나는 만져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전 모르겠어요. 다 만져지는 그건 것 크기가 같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모르겠으니까 그럴 땐 병원에 가야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한 번씩 와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가 진단이라는 게 네. 뭐 어떻게 만지라는데 만져서 어떻게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이렇게 뭐 누워서 만지라는데 만지다 보면 그게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굉장히 커다란 만져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거울을 봐야 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없어서 모르시는 거예요. 어. 이 혹이 없어서. 정말 잘 만져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네. 문제는 만져져서 왔을 때는 벌써 2cm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방암이었다고 한다면 2cm가 넘는 경우는 이기예요. 그래서 자가 검진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유방이 좀 불편하지 않을 때 샤워를 할 때 샤워젤을 바르잖아요. 그럼 네. 되게 미끌미끌해지죠. 그럴 때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부분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눌러보면 그게 이렇게 꼭꼭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문지르듯이? 쭉쭉쭉 이렇게 아, 가셔도 되고 밀면서요? 네 그렇게 가셔도 되고 유두를 중심으로 동그란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보통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만져서 와요. 맞아요. 이렇게 만져서 선생님 만져서- 소리가 만져집니다. 이건 지방인 거죠. 유두 밑에 있죠? 예, 유두 밑에 있어요. 예, 유선 조직입니다. 유선 조직이. 유선 조직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유두 밑에 유선 조직이 많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이제 젖을 많이 만들어서 유두 쪽으로 모이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게 많아요. 요렇게 만지시는 게 맞고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오일을 바르시거나 샤워젤을 발라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겨드랑이까지 빼지 않고 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궁금해요. 우리가 유방이라는 게, 유방암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유방암인 거예요? 오. 이제 유두가 있으면 이제 동그란 모양의 이제 가슴이 있잖아요. 네. 유방의 조직은 자기 마음대로 있고 싶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쇄골 밑에서부터 이제 이까지 다 한번 만져보시는 걸 권하는 쇄골 밑에도요? 네. 어머나 세상에.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까지 좀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겨드랑이를 꼭 빼놓지 말고 만지셔야 합니다. 작은 유방암인데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되는 암들도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져요, 불룩해요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가 검진을 하실 때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부위를 빼놓지 말고 만지고 겨드랑이까지 빼지 말자. 네, 겨드랑이만 여기까지? 이 귀 그렇죠. 부분? 네. 아. 그리고 이제 자가 검진을 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몰랐던 비대칭이라든지 불룩함이라든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거울 보면 좀 기분이. 그러면 약간 불 끄고 왜 나는 어두컴컴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나요? 아,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유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 제 아는 분이 그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이 젖을 못 먹인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물 유도라서 네. 맞아요. 젖을 못 먹여서 아이에게 직접 못 주고 기계로 분유로. 네, 다 기계로 짜서. 따로 빼서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함몰 유두가 생각보다 좀 흔합니다. 이건 이제 병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신체. 예, 그렇죠. 함몰 유두 자체는 크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치료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한 9에서 10% 정도는 함몰 유두라고 해요. 그래서 유두가 처음에 생길 때 이제 사춘기 때 생기잖아요. 네. 유선 조직이 좀 그 부분이 짧아서 유두가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거나 유두를 지지해주는 이제 인대 같은 조직들이 있는데 걔들이 힘이 약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네. 이제 유두가 말려 있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은 함몰 유두의 타입이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직이 약해서 그런 거지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함몰 유두도 이제 이게 단계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나오는 유두가 있고
영 안 나오는 유두의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수유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유두가 아직 안으로 말려 있다 보니까 분비물이 계속 끼어서 이제 냄새가 난다든지 염증이 자꾸 반복된다든지 이런 이제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굳이 뭐 수술이나 이런 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미용적으로 싫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파물 유두는 이제 다시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죠. 우리 태어날 때 보면 신생아도 보면은 한물 유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막 그때 아기 태어나서 만약에 막 짜내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진짜 했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약해서 그런 건데 예. 이게 근데 이제 유방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제대로 발육이 잘 되지 않을 때부터 이제 함물유두를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함물유두의 이제 이 대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네. 유두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유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함물유두가 발생한다. 이랬을 때는 그게 병원에-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보통 유두 밑에도 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머나. 혹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을 당기면서 유두가 안으로 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가 검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유두의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하셔야 아, 되고 유두까지도. 갑자기 이제 함물 유두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네. 냉큼 얼른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